자, 이번 시간은요, 운동 손상의 이 진단과 이 처치에 대해 배워볼 시간이에요. 자, 운동 손상의 어떠한 진단들이 어떠한 이제 검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어떠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에 대한 처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임상 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포츠 의학적 임상 진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먼저 임상이 무엇이냐? 자, 환자의 병적인 상태를 직접 대면하고 이 치료하는 과정을 바로 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누구? 바로 환자죠, 환자. 자, 그리고 또 실험실 연구하고는 되고요. 구별이 되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진단, 치료, 관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진료라고 하는 것은요, 병원, 클리닉 등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 환자의 증상 및 병력을 토대로 이 치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임상 진료, 임상 진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하고 비슷하긴 한데 임상 연구라는 개념은 뭐냐? 이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효과, 그리고 임상 시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임상 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뭐 드라마나 혹은 뭐 영화 아니면 뭐 뉴스에서도 보면 뭐 임상 뭐 3상을 통과했다, 뭐 2상을 통과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연구의 이제 단계별이거든요. 이제 어떠한 치료약이 개발될 때 임상 연구, 즉 사람에게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 기준점이 통과를 해야지만 이 시중에 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다 임상 연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진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진단. 임상 진단 나오는데 진단. 이 환자의 증상, 병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질병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진단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 의학적 판단을 통해 질환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의 과정에는요, 이 정보 수집, 신체 검사, 진단 검사, 그리고 분석 및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정보 수집에는요, 이 환자의 병력, 증상, 생활 습관 등을 이 면담을 통해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검사는 이 환자의 신체 상태를 직접 검사하여 이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진단 검사는 혈액 검사, 영양 검사, 생리학적 검사 등의 이 진단 검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분석 및 판단은요, 이러한 정보 수집, 신체 검사,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이 수집된 정보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진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스포츠 의학적인 이 임상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정형외과 의사 혹은 뭐 재활학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들 이제 이런 임상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스포츠학적인 상황에서 주로 이 뼈, 근육, 인대, 건, 이 연골 등을 포함한 이 조직 등의 상해에 대한 보존적인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게 바로 정형외과 의사죠. 세부 과목에 따라서요, 뭐 POS, 뭐 소아정형외과나 뭐 척추, 수부, 족부, 또 견주, 슬, 고, 이제 저기 빠졌네요. 족, 족관절, 그래서 플레멘클, 발목 관절, 또 이 근골격계 종양외과 등등이 이 정형외과 안에서도 또 세부 전공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제 어깨랑 팔꿈치만 보던가 아니면 손만 보던가, 족부가 여기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발만 보던가 아니면 척추도요, 허리 전문의, 목 전문의가 따로 또 있어요. 무릎, 슬, 그다음에 고관절, 외상 트라우마, 좀 심각한 외상성 질환 전문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소아장애외과도 있고, 뭐 근골격계 종양외과 뭐 등등, 좀 진짜 더 다양하죠. 우리가 보통은 정형외과 하나만 알고들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다양한 그 안에서도 나눠지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스포츠학적 임상 진단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재활외과 의사들은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형외과랑 재활외과랑 뭔 차이냐 보면, 질병과 손상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켜 이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진단, 이 평가를 통해 외과적 수술 방법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 그게 재활외과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정형외과는 이게 수술적인 치료, 뭐 보존적인 치료도 정형외과에서 합니다. 당연히 보존적인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게 OS 정형외과 의사고요. 재활외과는 보존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게 이제 RM 재활외과 의사입니다. 그 차이가 좀 크게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학적 임상 진단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병력의 체크를 통해서 이 상해 발생 기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가 아프시죠? 1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한 지금 몇 정도로 아프신가요? 바스 체크하는 거예요. NRS, 바스, 통증 평가 척도 1부터 10 중에. 자, 그리고 뭐 아큐트하게 뭐 급성으로 아파졌는지 아니면 조금 서서히 아파졌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폭 하고 혹은 팍 하고 무언가에 걸리거나 뭐 파열이 되거나 뭐 그런 느낌, 뭐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있고요. 이전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력의 체크를 통해서 어떻게 상해 발전이 됐는지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운동손상의 임상진단 계속해서, 이 스포츠학 임상진단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1점부터 10점까지 어느 정도로 아픈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통증 평가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부위, 양상, 강도, 이 빈도, 이 지속 시간 등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제적이거나 이 잠재적인 이 조직 손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정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객관화시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기는 하나, 이 신체의 안이나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전달하는 이 경고 반응인 이 통증을 우리가 잘 객관화시켜서 평가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요. 엄살이 심한 사람은 실제 객관화 시켰을 때 뭐 한 5점의 통증을, 엄살이 심한 사람은 뭐 6점, 7점, 8점, 9점을 뭐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약간 조금 인내심이 있고 좀 둔감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5점에 해당하는, 객관화 평가에서 5점에 해당하는 통증을 뭐 나는 4점, 3점, 2점, 1점 정도로 오히려 조금 다운시켜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뭐 천태만상 엄청 천차만별 다양하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엄청 큰 수의 법칙으로 대입을 해보면 엄살이 심하다, 엄살이 심하지 않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조금 표현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임신 출산의 고통은 뭐 9점 이상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골절이 6점인가 7점이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단순 타박상 뭐 그러면 1, 2점이고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객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왜냐면 단순 타박상을 죽을 듯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0점부터 뭐 10점까지의 Numeric Rating Scale 해서 NR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이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 그래서 VAS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 못하면 얼굴로써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FPS 그래서 Face Pain Scale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NRS나 VS나 뭐 FPS나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인 이 통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자, 이 통증 평가 척도는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스포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자,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이 페인 레벨, 페인 스케일 등을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못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픈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또 체크를 합니다. 뭐 이제 나는 오른쪽 가슴 위쪽이 아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아니면 나는 왼쪽 무릎 뒤쪽이 아파요.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하겠죠. 저는 허리가 아파요. 그럼 어디요? 여기다가 체크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뾰족한 통증이다. 이거를 이제 약간 뾰족하게 통증이 좀 나타나면은 신경학적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신경학적 통증. 그래서 뭐 약간 X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약간 조금 애리듯이 좀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근육학적으로 좀 아픈 경우들이 좀 그렇게 아픈데, 근육이나 뼈가 그러면 약간 색칠하듯이 통증 부위를 칠합니다. 쉐이딩 한다고 하죠. 그래서 tingling or pins and needles 하면은 이제 신경학적 통증, 뾰족뾰족하게 아프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 십자, X 막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약간 area
이제 페인이 약간 조금 느끼기 좀 애리듯이 좀 뭉뚱그리듯이 아프다. 그러면 색깔 칠하듯이 체크합니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통증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손끝이 저린 통증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병력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체크해 보니까 손끝이 저린 통증이야? 그러면 목 디스크도 한번 시험 검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의심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임상뿐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현장에서도요, 이 고객의 정보를 기록할 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일산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평가 기록지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의 이제 체형 정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운동선상의 임상진단 계속해서 보면 이 관절염도 나오게 돼요. 관절염. 관절염의 등급별 단계. 그래서 칼그란, 로렌스, KL 그레이드, 그레이딩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릎 관절염의 등급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멀쩡하면은 뭐 괜찮으면 1단계, 좀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면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무릎 관절염이 어느 정도로 심해요? 많이 심해요? 뭐 덜 심해요? 이런 거 말고요. 무릎 관절염이 KL 그레이드 스케일 기준으로 2단계입니다. 그러면은 확연하게 딱 객관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 통증과 어쨌든 뭐 손상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등급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KL 그레이드 스케일, KL 그레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약어예요. KL은 칼그랜 로렌스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칼그랜 로렌스 클래시피케이션 크리테리아 하면은 뭐 이렇게 그레이드 1, 2, 3, 4.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양한 진단 기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3, 4단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수술을 권장하는 단계들이 3, 4단계입니다. 어떠한 기준들은 3단계에서 끝나고 어떤 기준들은 뭐 4단계, 5단계 가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1, 2단계는 수술을 크게 요하지는 않고요. 보통 3단계 이상부터 이제 수술을 요구하는 단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죠. KL 그레이드가 4단계야. 그러면 운동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수술이 권장되는 상태라는 뭐 등급인 거죠. 좀 심각한 상태다. 자, 또 다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발목의 골절 여부를 보는 방법이에요. 뭐냐? 오타와 룰입니다. 오타와 룰. 자, 이 오타와 룰은요, 민감도가 100%. 야, 엄청나네요. 민감도가 100%면 이 검사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엑스레이 촬영 빈도가 이 오타와 룰로 인해서 35%나 감소를 했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하고 뭔가 삐었어요. 접질렀어요. 근데 이거 뼈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보통은 다치고 바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검사를 할 텐데 엑스레이를 굳이 안 찍어도 이 오타와 룰 검사 방법으로 뼈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검사 방법은요. 발목 바깥쪽 복사뼈 후면 끝에서 위로 6cm 여기입니다. 자, 발목 안쪽 복사뼈 후면 끝에서 위로 6cm 여기죠. 요 부위. 자, 그리고 5번째 중족골 기저부. 그러면 새끼 발가락 쪽 라인
중족골 기저부위입니다. 자, 그리고 주상골. 주상골은 발 안쪽이에요. 발 안쪽에 요 부위입니다. 자, 요 A, B, C, D 부위들을요 눌러보거나 두드려 보았을 때 통증이 있거나 체중을 실었을 때 버티기 힘들고 4보 이상 걷지 못한다면 골절이다 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인데, 자, 요 부위들이 보통 이제 골절상을 많이 입는 부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체중을 실지 못하거나 뭐 5보 이상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요 뼈를 눌렀는데 통증이 있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대 다치면 뭐 발목이 엄청 붓긴 하거든요. 근데 요타와 룰 검사를 통해서 이제 골절 손상인지 인대 손상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스포츠 의학의 영상 진단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영상 진단 기술이 엄청 발전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벌써 과거보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게 현재 ING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영상 진단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뭐 이제 임상 진단에서도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 등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 연조직 및 관절 부상을 진단하고 이 3차원 영상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근골격계를 평가하고요. 급성 부상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영상 진단이요. 이 스포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정확한 부상 진단을 하게 되었고요. 맞춤형 치료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이 스포츠학 연구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상 부위와 심각도를 파악하고요. 이 개별화된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요. 부상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 MRI가 이제 가장 또 우리 인대나 뭐 이러한 연조직들의 손상을 볼 때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긴 합니다. 이 자기공명 영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MRI를.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징. 그래서 이 자기공명 영상 MRI는요, 이 강력한 자기장과 전파를 이용해 신체 내부 구조의 자세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장비입니다. 이 연조직을 영상화하는데 효율적이어서요. 이 뇌, 척수, 관절, 근육 및 내부 장기를 검사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되어지는 장비가 바로 이 MRI 장비예요. 자, 경계질환, 뭐 근골격계 질환, 뭐 심혈관 질환 및 암을 진단하는데 보통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암 보는 장비는 또 따로 또 요새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팟 검사라고 해서 뭐 다양한 검사들, 암 진단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MRI 검사의 장점은요. 방사선 검사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장 검사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없고요. 고대비 이미지를 통해 연조직 진단에 특화되어 있고 다중평면 영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D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고비용, 장시간, 또 금속 장비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CT는 뭘까? CT. 컴퓨터 단층 촬영은 X선을 사용하여 신체의 횡단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자, X선 튜브가 환자 주위를 회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 후
이미지를 처리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하게 되죠. 자, 종양, 내부 손상, 감염 및 혈관 질환을 감지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진단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응급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CT는 이제 Computerized Tomography. 사실 이거는 뭐냐면 X선을 한 방으로 찍는 게 아니라 돌려가며 돌려깎기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X선, X레이를. 그래서 X레이를 조금 더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했는데,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조영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넣어서 조금 다른 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구조의 세부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서 약간 3D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스캐닝 시간이 빠르고요. 영상화 시키는데 이 CT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CT가 단점이 비싸요. 비싸고 이 엑스레이는 한 방 찍는 건데 이건 돌려가며 여러 방을 찍어야 되니까 방사선 노출이 좀 크고요. MRI보다는 대조도가 좀 낮기는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나 CT는 또 MRI로는 못 보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엑스레이, 라디오그래피. 자, X선 영상은요, 고에너지 전자기파를 사용해 신체 내부의 영상을 생성해내는 장비입니다. 자, 뼈와 같은 밀도가 높은 구조는요, X선을 흡수해서 흰색으로 나타나고요, 밀도가 낮은 조직은요, 회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골절이나 관절, 탈구, 흉부 상태 및 치과 검진, 유방암 검진을 위한 이 조영술을 넣어가지고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다양한 검사를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점은 뭘까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신속해요. 금방 찰칵 지금 끝이에요. 비용도 쌉니다. 자, 그리고 그냥 뼈 관련된 내용 볼 때는 매우 효과적이죠. 뼈 보는데 엄청 특화되어 있으니까.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방사선 노출. 자, 그리고 이게 평면으로 찍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죠. 3D로 찍는 것에 비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영상인 2차원의 영상인 점이 바로 엑스레이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챕터로 좀 넘어와서 보면요, 이 운동 손상의 치료적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뭐 물리 치료, 뭐 수술 치료, 뭐 운동 치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프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약 먹는 거죠. 휴식 취하면서 약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약을 먹냐? 어떤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냐? 엔세이드를 많이 처방해 줍니다. 논 스테로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소염제입니다. 자, 염증을 동반한 과사용 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요, 잘 쓰면 매우 효과적인 약이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엔세이드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뭐 클리너신, 나프록센, 뭐 머트린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러한 소염제가 성분이 포함된 약물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주로 먹는 약들 중에 하나죠. 좀 한 번씩은 아마 다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소염제를 이용하면 아픔이 완화되지만 이 문제는요, 이 통증을 줄인다고 똑같은 활동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또 아파져요. 그러면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소염제가 상해 부위의 부하를 조금 높여주기 때문에 뭐 상해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 엔세이드의 가장 큰 단점은요, 위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처방할 때는 위약도 같이 넣어요. 위궤양 약도 같이 처방을 해서 속 더부룩하지 않게, 속 쓰리지 않게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이것만 먹으면 속 엄청 쓰려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게 뭐 마냥 뭐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약물에 다이 컴플리케이션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좀 보면 위염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장시간 사용 시 위장관 출혈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위장관 부작용. 자, 그리고 심혈관계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꽤나 위험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장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알러지, 피부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야스프린과 같은 일부 엔사이드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포츠 양맥의 약물 치료 항염증 제저 엔사이드인데 논스테로이드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 부작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예방과 관리를 좀 해야겠죠. 가능한 한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고요. 필요한 경우만 복용합니다. 어차피 이거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처방을 해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위장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엔세이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장기간 엔세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정기적으로 이 심장 및 간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약물 염증제로 항염증제로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주사 치료가 조금 더 센 치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제 직접 스테로이드를 좀 주사하게 되는 거죠. 자, 힘줄염이나 뭐 건염, 주머니염, 활액낭염과 같은 이 과사용 상해의 치료에 매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로이드 인젝션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 후에는요, 보통 2주간 안전 가려가 필요로 하고요. 왜 그러냐? 인체는 상해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천연 스테로이드를 생성을 해내는데 이 프라이스 처치나 뭐 소염제 또는 체내의 스테로이드가 염증 억제에 부족하면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외부에서 주입을 시킬 수 있도록 처방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힘줄에 직접 주사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가 약간 밭을 갈아엎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프다고 스테로이드 막 맞으면 걔네가 결국은 엄청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넣을 때도 직접적으로 넣지 않고 그 주변에 넣습니다. 그래서 힘줄 집이나 혹은 그 주위 조직에 주사를 하는 그런 기술도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가야죠? 뭐 수술해야죠. 그죠? 근데 뭐 약학적으로 이 수술 치료가 바로 필요한 질환들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임상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죠. 자, 스포츠 상위 시에 주로 실시되는 수술이요. 뭐 인대 재건술, 뭐 건봉합술, 뭐 연골 재생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되고요. 뭐 뼈 절골술이나 관절 유합술, 뭐 치안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인대 재건술입니다. 뭐 무슨 인대겠어요? 무릎 전방 십자인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발목에 뭐 인대, 뭐 ATFR, 정거비 인대 같은 거. 무릎 및 발목 인대 손상 시에 인대 안정성 회복을 위해 보통 시행을 하고요. 건 이제 텐던 리페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노라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건 봉합술.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 및 회전근개 손상 시에 건의 기능 회복을 위해 보통 적용을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연골 재생술, 뭐 카틸리지 리페어 보면 연골이 손상 시에 연골 재생 및 관절 기능 보존을 위해 시행하고 주로 젊은 선수들에게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이제 보통 무릎 관절면 보통 여기 이런데 보통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연골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 이제 연골 재생술 같은 수술들을 하죠. 뭐 마이크로 프랙처 같은 이런 수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뭐 흔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질환인 경우에 보통 많이 하는 수술들이긴 한데 뼈의 변형 및 정렬 문제 수정해 이 관절 압력 분산 및 통증 완화시키는 절골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유합술은 이제 관절이 자꾸 불안정해 그러면 부셔버리는 거야 이제 인위적으로 픽세이션 시켜가지고 그래서 안정성 제공을 강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역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인공 관절로 바꿔버리면 이제 안 아플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한 경우에 큰 역학적 문제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보통 그렇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퇴행성 질환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수술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운동 치료를 한번 가볼게요. 네, 이런 스포츠 의학의 운동 치료는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게 건강운동 이제 체육 분야의 국가공인 최고 자격증인데요. 문체부에서 나오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운동 처방 및 지도와 관련해 이 스포츠 지도사의 상위 자격이죠. 네, 필기 8과목 160문제, 실기 및 구술 3과목 6문제로 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건강운동관리사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 이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이 운동 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이 건강 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하게 됩니다. 즉 재활운동 담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건강운동관리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가진 환자, 부상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전문적인 재활 운동 처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건원사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건원사. 자, 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이 재활 운동, 운동 치료가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임상평가의 임상진단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처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배워봤는데요. 현장에서의 이런 손상평가와 처치에 대한 내용들, 응급처치 부분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장평가의 기록과 처치는 6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다쳤는지 기록을 하게 되고요. 뭐 선수 및 코치나 동료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갑자기 누가 어떻게 다쳤어, 그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의식의 유무 확인입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뭐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활력 징후, 뭐 근골격계 손상 또는 경기 지속 유무에 대한 이런 확인을 직접 의식이 있으니까 물어보게 되겠는데, 다쳤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척추 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또 처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의식이 없는데 심정지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CPR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제 기도나 혹은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캡이라 그래요. 이제 CPR 할 때 체스트, 에어웨이, 브레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스트에 이제 압박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CPR 할 때 흉부 압박, 그다음에 에어웨이는 기도 확보고요. 브레이싱은 이제 호흡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서 고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현장에서의 그러면 기록과 처치에서 과거력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과거력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냐, 혹은 알러지가 있었냐, 아니면 약물 뭐 먹고 있는 게 있냐, 아니면 과거력 병이 뭐가 있냐, 레스트밀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뭘 먹었냐, 아니면 이벤트 서라운딩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앰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 앞글자를 다 딴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이러한 손상이 이런 과거력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심각한 운동 손상일 수도 있어요. 이 중고령자들의 이 생활체육 수준에서는요, 이 심각한 운동 손상의 사고는 드문 편이긴 한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즉시 대응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딱 봤는데 뭔가 뼈에 확실한 변형이 일어났어. 엄청나겠죠. 그리고 관절이나 압통에 통증이 있거나 의식의 변조 또는 의식을 상실하거나 토하거나 저눈동자에 반응이 차이가 있거나 코나 귀에서 투명한 액체 나오거나 사고 졸음이 심할 때는 뇌 손상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게 스컬 프랙처라 그래요. 이 머리가 두개골이 위에가 아니라 안쪽, 위에 우리 얼굴에 가려져 있는 아래쪽이나 안쪽에서 좀 깨진 경우 뇌척수액이 조금 이 코를 통하거나 이제 귀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고 후에 또 저녁에 심한 코골이와 함께 졸음이 심해도 이거 뇌 손상의 징후를 좀 보는 거죠. 자, 스포츠학의 고정 치료에 대한 개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급성상해나 과사용에 의한 중증 상해 시에는요, 이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연부 조직상해 시에는 오랜 고정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상해 부위가 치료가 잘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상해 부위를 고정하는 부목은 아픈 팔 다리를 보호하면서도 이 물리요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탈착이 가능한 것이 좋겠죠. 자, 과사용으로 인한 만성적인 손상에는 고정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고정을 사용하는 질환에 의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뭐 프랙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제 무릎으로 치면 뭐 오스도슈라터, 뭐 이제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근육과 건에 의해 이제 뼈 접합부가 자라나는 이 성장통입니다. 아니면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 이거는 저기 연골 이단성 연골염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고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고정하냐? 뭐 부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또 골절의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목을 많이 사용하죠. 자, 부목은 2차 손상 예방을 위한 또 필수적인 기법이고요. 이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적절하게 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공기 부목, 방골이 부목, 척추의 부목 등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이 상지의 골절에 대한 부목, 어깨 부위 골절 시 상체와 밀착시켜 고정하고, 하지의 골절에 대한 부목은 골반 부위 골절 시 한쪽 몸통과 다리를 밀착시켜 고정합니다. 적용 시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혈액순환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 불편함이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요새는 또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예전에 이러한 석고붕대 말고 이러한 좋은 붕대로 석고붕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손상 부위 부목을 하고도 씻기도 가능합니다. 씻을 수도 있겠죠. 물이 통과해도 됩니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번 시간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임상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2번 실험실에서의 동물 실험, 3번 병원에서 환자 상태 관찰, 4번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검증. 정답은 동물 실험, 실험실에서. 이건 아니, 임상이 아니겠죠. 동물이겠죠. 전임상, 프레클리니컬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상 진료의 이 주된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세포 수준에서의 약물 작용 분석, 2번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예측, 3번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기반으로 한 치료 결정, 4번 동물 실험을 통한 부작용 평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임상 진료는요, 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 병력 성취와 증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게 되죠. 자, 3번 다음 중 임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 2번. 자, 임상 연구는 임상 시험을 통해 약물이나 치료법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1번과 3번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그쵸? 1번, 3번도. 근데 확실한 건 2번이 확실한 답이니까 1번, 3번은 애매하긴 하지만 2번이 확실하다. 자, 4번. 다음 중 진단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거 바로 나오죠? 치료 약물 제조 3번은 치료 단계에 해당하죠. 진단의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진단에는 방명 및 증상 정보 수집하고 검사하고 분석하는 이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고요. 치료 약물 제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스포츠약에서 임상 진단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병력과 상해 발생의 기전을 확인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많은 것을 줄일 수 있고 많은 것에 대한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하고 그 다음 나머지들을 하게 되겠죠. 자, 6번. 다음 중 통증 평가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Visual Analog Scale, Numeric Rating Scale, Face Pain Scale. PET는요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통증 평가 정도가 아니죠. 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 볼 때도 뭐 이런 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펫 검사는 다르다. 7번. 다음 중 통증 평가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통증 원인은요 임상의가 분석하여 진단하는 영역이고 이 평가 도구 자체는요 양적 정보의 수집이 목적이죠. 그렇죠. 원인 예측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8번. 다음 중 MRI의 단점에 해당하는 거. 단점. 비싸다? 시간 걸린다?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상화에 부적합한가? 방사선 노출이 높은가? 자, 검사 시간은 짧고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금속물질 보유 환자에게 제한되나?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MRI는요 강한 자기장 마그네틱의 M 그렇죠. 자기장을 이용함으로 금속 임플란트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 이온화 방사선 노출 없죠. 왜냐면 방사선 검사가 아니라 자기장 검사니까 그래요. 자, 연조직 영상화에 적합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오타와 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타와 룰 뭐였습니까? 발목의 골절 여부를 검사하는 민감도 100%를 자랑하는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골절이 없는 경우 오버 이상 보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설명이고 나머지는 오타와 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합니다. 이런 거는 뭐 보너스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비스트레이드성 소염제에 대한 설명 중
바라지 않은 것은 말이 벌써 여기서부터 들린 것 같죠? 무조건 꾸준히. 그렇죠? 자, 최소 유효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꾸준히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건 나머지 맞는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